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한결의 25주년 토크 콘서트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오늘 사회와 진행을 맡게 된 배우 권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항상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앞에 나왔던 박수 소리의 크기를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평화의 나무 합창단의 음악이 끝났을 때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나가서 이거 어떡하나 걱정했었는데 아주 우리와 같은 박수로 환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이 토크 콘서트 첫 무대를 멋지게 열어주신 평화의 나무 합창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저를 여기서 실물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개는 깜짝 놀라십니다. 저를 만나면은 생각보다 작아서 일단 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대개는 아주 깜짝 놀라는 이유는 이제 생각보다 잘생겨서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네. 뭐 이 행사에 아무리 뜻깊은 행사지만은 이런 낙이라도 있어야지 제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한겨레 창간 25주년을 기념하는 이 콘서트는요, 유튜브와 또 한겨레 TV를 통해서 인터넷 생중계로서 전국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전국에 계신 우리 한겨레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네. 정말 오늘 각처 어떻게 표현할까요? 정말 많은 다양하신 분들이 오늘 이 서울시청 다목적 홀을 가득 메워주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한겨레 신문은 88년 5월 15일 세상에 나왔습니다.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해직됐던 기자들, 그리고 무너져 내린 정론의 꿈, 그런가 하면 87년 민주항쟁을 통해서 숙성된 진보 언론에 대한 시민의 꿈이 모여서 국민주 형식으로서 88년 5월 15일 한겨레 신문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25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25년 그러면 늘 사람의 나이와 비교를 합니다. 그 25년 동안 여러분의 삶은, 또 우리의 삶은 얼마나 변했을까요? 그 25년 동안 이 사회를 지켜왔고, 또 기록해왔고, 또 바라봤고, 어쩌면 우리에게 먼저 외쳤던 한겨레 25년은 특별하지 아니하다 할 수 없겠군요. 참 말이 어렵죠? 네. 아무튼 이 뜻깊은 날 함께 축하하고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미래 토크 콘서트, 이제 여러 초대 손님들과 함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모실 분은요, 원래 저희 계획은 제가 나오기 전에 저를 이분이 소개할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본에 써 있기를 호스트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왠지 적절치 않다. 서울시는 시민의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이분을 모셔볼까 합니다. 또 한겨레와 많은 인연을 맺고 있고 또 서울시민과는 특별한 관계에 있죠. 네, 박원순 서울시장을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런 순간 시장님은 시장님의 인기로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미 밑을 깔아놨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착하게 썼네요. 우리 권혜요 씨 인기를 능가했나 이렇게. 네, 시장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어떻게 그나저나 땅굴은 파셨습니까? 벌써 취임하신 지가 1년 반 정도 되셨는데 취임 초기 인터뷰 보면은 뭐 매일같이 일을 하고 싶어서 공무원들 보기 미안하니까 땅굴 파서라도 왔다 갔다 하고 싶다 그러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옛날에 일할 때는요, 시장 되기 전에는 사무실에서 사실 1년에 한 3분의 1은 잤어요. 왜냐면 그냥 이 바닥에 깔고 그냥 잤는데요. 네. 여기 와 보니까요, 조그마한 뒤에 잠자는 침대도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매일 저녁에 자고 싶긴 한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출근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 파긴 팠어요. 어떻게 팠냐면 네. 아지트라고 여러분 아시죠? 네. 예, 그래갖고요, 거기서 늘 대화를 합니다. 근데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해요. 쉬라고. 그러면 시민사회단체에 계실 때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묻도록 하고요. 네, 오늘 한겨레신문 창간 25년을 기념하는 토크 콘서트인 만큼 한번 축하의 말씀을 좀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예, 사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한겨레신문 이렇게 딱 보면요, 저는 기사 먼저 안 봐요. 밑에 광고가 좀 돈 될 만한 게 있나, 오늘은 뭐가 좀 들어왔겠다, 야 오늘은 이거 해봐야. 예. 왜냐면 제가 한겨레 이제 사회이사도 하고 논술위원도 하고 다 했는데요, 막 맨날 그냥 이사회 가면 적자 어떻게 해결하냐, 맨날 이거 갖고 그냥 골치를 새겼어요. 그러고 나니까 진짜 광고부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요새는 좀 나아졌나요, 사장님? 그 축하의 말씀을 했지만 왜 아픈 데를 자꾸 이렇게 찌르시면서 이렇게 왜 시작부터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왜 그러세요? 그래도 한겨레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가장 힘든 거를 걱정해야죠. 네, 그럼 잠시 후에 또 덕담도 듣기로 하고요. 자, 오늘 또 함께 해주실 분들 따로따로 모실 것 같아요. 한 번에 모실까요? 근데 이렇게 서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 두 분을 동시에 모시면 약간 저희가 쫄릴 것 같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조국 교수와 우리 정혜진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조국 교수님을 저렇게 멀리 떨어놨군요. 네, 그래서 근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아까 저한테 앞에서 잘생겼다고 하신 분들 유효하신 거죠?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에 계신 네티즌들과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께 또 한겨레 창간 20원을 축하해주는 또 인사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겨레 25번째 생일 축하드리고요. 이런 자리에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겨레 25주년 축하드립니다. 제 돌이켜보게 되면 한겨레와 저희 청춘을 거의 같이 하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겨레가 이번 25주년을 기념을 해서 제가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박 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자리를 좀 편안하게 저희도 함께 앉아서 한번 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써 있습니다. 시장님이 이쪽에 계십니다. 미리 정해놨. 예, 이쪽에 계십니다. 예. 네. 오늘도 보니까 어제 오늘 굉장히 날이 좋아서일까요? 또 여기 오시는 길에 많이 참 밀리셨죠? 지금 광화문에는 또 여러 행사도 있고 뭐 다양한 행사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 오시기 전에 많이 둘러보셨습니까? 예, 뭐 5월은 행사가 진짜 많은 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 일요일인데도 저는 하루 종일 뭐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네. 가지고 근데 그런 와중에 또 오늘 이렇게 바쁘는데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딱 앉으니까 분위기상 이제 때로는 좀 심각한 이야기도 해야 되고. 여러분 최근에 근황은 어떠십니까, 정혜신 박사님께서는? 마인드 프리즘이라는 곳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와락 만들어서 요즘에는 와락 치유단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저 혼자 상담을 해서 시작은 했지만 지금은 여러 사람들이 치유단을 만들어서 현대 울산 노동자 해고 노동자들한테도 가고 있고요. 네. 다른 해고 노동자들한테도 그 치유단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걸 저는 요즘에 뒤에서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 얼마 전에 그 쌍차 관련돼서 철탑 농성을 하셨던 분이 또 네, 내려오셨죠. 또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또 최근에 좀 느끼는 감정이 다르실 것 같습니다. 내려오신 거는 분명히 기쁜 일이긴 한데 여전히 많이 무기력하고 막막하고 그분들이 이제는 도대체 우리가 더 이상 더 뭘 해야 하나 좀 그런 심정이지요. 그래서 좋지만 마냥 좋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어떻게 조혁 교수님은 요즘 트윗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네. 뭐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지난 한 2년간 세상일에 간섭을 좀 했거든요. 선거도 뭐 서울시장 선거, 총선, 대선 좀 관여를 했는데 그걸 하면서 미뤄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학책이 있어가지고 그 작업에 사실 지금 몰두를 하고 있고 내년 한 봄까지는 책 작업에 지금 몰두할 생각이고요. 그러면 그 외에 이제 뭐 트위터 활동이나 조금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대외 활동은 최대 억제하고 있는데 한겨레 측에서 주주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라 이런 식으로 회유 및 또는 협박을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한겨레와에 대한 인연으로 좀 이야기를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뭐 다 세 분 다 일단 한겨레 구독자이실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바로 창간 때의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88년 5월 15일 박원순 시장님 한겨레 신문과의 관계 혹은 또 그 당시에 기억나시는 일들이 있다면? 예, 저는 그 이전부터 그랬어요? 네. 네. 그때 이제 말지 사건이라고요. 네. 그 당시 그 신홍범, 김태홍 뭐 이렇게 세 분이죠. 세 분이 말지를 폭로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 문공부가 그 이렇게 여러 가지 기사 작성에 개입한 이런 거를 폭로했다고 해서 감옥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변론을 하면서 당시에 뭐 제야 언론인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모여서 이런 좀 새로운 언론이 뭐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그때 서소문에 법원이 있을 텐데 그 식당들에서 계속 모이면서 그래서 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자본을 모아낼까 뭐 이런 고민하고 그러다가 한겨레 신문이 탄생한 거죠. 그리고 또 뭐 논설위원도 하셨었죠. 예, 그게 제가 9년인가? 예. 근데 제가 본 바로는 90년대도 논설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보안사 사찰을 받으셨다고. 그리고 최근에 2000년대는 또 국정원과 관련된 예도 있었고. 한겨레 때문일까요?
네, 뭐 책임지세요. 일종의 낙인 찍기 뭐 이런. 네. 저 정혜진 박사님은 88년도 5월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십니까? 88년도는 제가 인턴을 막 시작했던 해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88년에는 제가 한겨레를 열독을 하지 못하는 해였죠.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한겨레, 저도 한겨레 주주고요. 교수님만 주주 아닌데 계속 시장님도 주주시죠. 예, 다른 예, 근데 88년도에는 개인적으로 여력이 없고 그냥 내 일에만 머리를 박고 있는 상황, 그런 것들이 늘상 마음에 좀 걸림, 예, 늘상 마음에 미안함이 있고요. 근데 한겨레하고의 인연은 칼럼을 쓰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88년도에는 그랬지만. 네. 네. 그 칼럼은 또 이제 남편께서 이명수 씨께서 또 계속해서 이어서 좀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어서 쓴다는 말은 좀 그렇고요. 아, 그런가요?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쓰다가 더 이상 쓰기가 어려운 형편, 그 물리적으로 좀 그랬고요. 그리고 글을 쓰는 것에 대한 약간 회의도 많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고 조금 더 내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글 말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누구를 추천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사실은 개인적인 관계이기도 하지만 객관적으로 이명수 선생이 제일 먼저 떠올랐고요. 그래서 추천했고 한겨레에서 받아들였고 뭐 그런 과정이죠. 네. 네. 맞아. 그러니까 부부 이야기가 나와서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요. 정혜신 박사님께서 보실 때는 이렇게 일주일, 한 달에 3분의 2 정도를 과거 밖에서 보내시던 박원순 시장님의 그 부부관계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실 방법은 없을까요? 왜냐면 최근에 필요해 보이세요? 예, 권 그러니까 선생님 정혜진 보시기에. 박사님이 쓰신 책들 보면 제일 중요한 핵심의 단어가 공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공감이 사회적 공감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어쩌면 부부 사이의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일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것도 무너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 때로는 정혜신 박사님의 부부관계가 부럽기도 하고. 저희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좀 안 되는 관계라서. 아, 그래요? 아니, 농담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예. 네. 그럼 조국 교수님은 어떻게? 88년에 저는 이제 대학원생이었습니다. 대학원생이었고 87년 이제 민주화 운동 그 경험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한겨레와 인연은 사실은 뭐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제가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된 것, 뭐 더 구체적으로는 뭐 친북 좌빨 폴리페서 김일성 대학 분교 교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받게 된 이유는 바로 한겨레 때문이다. 제가 88년에 한겨레 신문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랬고 또 그때 제가 박원순 변호사님의 칼럼의 열렬 독자였는데 이 박 시장님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겨레에서 재작년이었나요? 그 인터뷰를 한 10개월 정도 하셨었죠. 네네. 그래서 책으로도 얼마 전에 나온 걸로 알고 네네. 있습니다. 조국의 만남. 원래는 이제 제가 칼럼을 주로 썼었습니다. 뭐 정기 칼럼도 쓰고 그다음에 부정기 칼럼도 썼었는데 이제 지난 대선 시기에 칼럼을 안 쓰려고 마음을 먹었고 칼럼 자체가 좀 힘들기도 해서 그랬더니 당시 이제 박찬수 편집국장께서 사적으로 이제 친구였기 때문에 칼럼 쓰는 건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너가 너 생각을 머릿속에 짜내서 써야 되는데 쉬운 걸로 바꿔줄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뭐냐 하니까 인터뷰라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뷰는 가서 너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이 말하는 걸 받아 적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간단하다. 진짜 속았습니다, 그것도. 친구 함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줄 알고 했더니 첫 번째 뭐 예를 들어서 강정마을을 가라는 거죠. 그럼 강정마을 가야 되죠. 조사도 해야 되죠. 시간, 돈 모든 면에서 실제 제가 쓰는 것보다 한 5배 정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인터뷰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읽을 때는 좋았는데 직접 해보니까 저는 완전히 초짜 아마추어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진짜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좋은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제 기억에 남는 인터뷰가 있다면 어떤 인터뷰가 있을까요? 박원순 시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박 시장님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네. 박 시장님보다는 이효리 씨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그 대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네, 뭐 혹은 또 인터뷰를 하려다가
뭐 불편했다 이거보다는 또 뭐 불발된 혹은 했는데 하자고 했는데 못한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뭐 박근혜 당시 후보시죠. 한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이 오지 않았고, 당시에 마찬가지 안철수 후보님한테도 제안을 여러 번 했는데 잘 오지 않았고요. 정치인으로는 그렇게 두 분 계시고, 정치 안 하시는 분 중에서 참 하고 싶은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시간 관계가 잘 안 맞아가지고, 특히 제가 대선에 좀 본격 관여하면서부터 빨리 조기 종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구두로 몇 분 하고는 하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못해서 좀 아쉽다. 그런 분 몇 분 있어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한겨레 신문을 대신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인터뷰가 성사된다. 그럼 하실 의향이? 제가? 네. 그래서 제가 뭐 있죠. 하는데 청와대에서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 제가 뭐 애둘러 말을 하는 성격은 아니라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개인적 성공 그리고 이 보수 정부의 성공, 나라 전체의 성공을 위해서 할 말은 하는 게 뭐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인터뷰할 생각이 있고요. 근데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겨레 신문이 창간되던 시절에 88년 5월 달에 세 분의 뭐 입장과 또 그 당시의 기억들을 잠깐 들어봤는데요. 그럼 좀 구체적으로 88년 5월 15일 창간호가 처음 들고 손에 펼치셨을 때의 또 느낌, 기억 혹은 어떤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장님? 예, 그때 저는 사실 그 현장에는 못 갔고요. 네. 그 창간호, 지금도 제가 선명하게 기억하는 거는 왜 윤전기 앞에서 그때 송건호 선생님하고 이영희 선생님하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그걸 보고 너무 허무해 하시는 그 사진이 아마 딱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네. 기억나죠. 네. 그게 기억나신다고요? 예. 네. 아마 창간호의 그 사진 한 장. 이게 제 뇌리에 딱 박혀 있는 거죠. 정혜신 선생님께서는 창간호에 대한 기억은 혹시 있으십니까? 그때 그 신문, 그날의 신문이 생각이 나진 않는데요. 네네. 그 전에 이제 국민주 방식으로 이 한겨레가 탄생했잖아요. 네. 그때 그런 흐름들, 그때 같이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들, 그것이 정말 놀라웠던, 그때 그랬던 마음들은 뭐 분명히 생각이 나죠. 혁명적이었습니다. 네. 어디 조 교수님은 첫날 창간호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예, 저희는 그때 뭐 이제 한겨레가 만들어진다는 운동이 벌일 때 그 당시 다른 신문에서 이거 만들어지면 장을 지진다 이런 분의 어떤 다른 보수 신문의 논설 주관이셨던 거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뭐 비웃음 이런 것을 뚫고 만들어졌는데 저는 뭐 언론인도 아니고 사실 뭐 학생에 불과했지만 딱 나오니까 일단 첫째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주 통쾌해서 제 지금 기억은 그 친구들하고 이제 그걸 보고 야 너희들이 만들어졌다 하면서 야 놀러 가자 해서 술 마신 기억은 있습니다. 저는 한겨레 신문이 창간되는 88년 5월 15일 군대에 있었습니다. 올림픽이라고 제대를 안 시켜줘가지고요. 군대 생활을 10하루 더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사회에 있던 친구가 평일날인데 그 면회를 와서 평일날 부대 앞 내과에서 소주 한 병을 두고 그 창간호를 저에게 보여줬을 때 그 펼쳤던 그 가로쓰기의 생경함 그리고 디자인의 조악함. 예, 그리고 그 검은색 이렇게 무슨 먹지로 뭐 찍어낸 것처럼 뭐 이렇게 천지 같은 그림들에 대한 그 인상들이 저에게는 있었고 그 다음에 기억은 복학해서 학생회 사무실에서 늘 짜장면 먹을 때 바닥에 깔고 먹던 그 외에는 한겨레 신문을 접할 공간이 별로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다 여러분들 각자 또 특별한 그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요. 근데 역사적 사실을 보면요, 그 당시 모금에 참여한 분들이 무려 2만 7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숫자죠. 그 액수는 총 50억 원. 이것을 현재 시가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네, 대단한 건데 그만큼 그 당시에 국민들의 열망이 컸다는 뜻인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불과 얼마 전입니다. 2012년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속된 말로 소위 멘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새로운 또 진보 언론에 또 새로운 대안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떠세요, 박원순 시장님? 그 당시 87년도 대선 패배와 2012년도의 대선 패배라고 하는
25년의 간극을 두고 26년의 간극을 두고 지금 그 당시 멘붕과 지금 멘붕과의 차이가 어떨까요? 저는 그 당시에 군대에 있다 보니까 잘 몰라서요. 예, 글쎄요. 사실 뭐 이렇게 그때도 어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민주정부를 꿈꾸면서 참 많은 피와 땀으로 얼룩진 그런 투쟁을 했고, 또 수많은 학생들이 사실 이 꽃잎처럼 이렇게 져갔던 그런 참 아픔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결과로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었죠. 제가 뭐 늘 이렇게 존경하고 모셨던 예컨대 조영래 변호사님도 그때 90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단일화 되지 못하고 결국 양김이 분열되고, 그래서 어떤 마음의 병 때문에 그랬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요. 네. 그렇게 힘들었었죠. 그리고 이제 이번도 사실은 뭔가 사실 민주주의가 이 정도 완성이 되면 이제 그게 그대로 갈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마치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이런 것이었다는 걸 우리가 느끼면서 어떤 정부의 교체가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하는 열망이 참 깊었는데, 그리고 그 문턱까지 갔는데 네. 그게 안 됐던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이 그냥 절망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이 뭔가 또 새로운 어떤 활력으로 네. 이렇게 좀 긍정적 방향으로 다시 분출이 돼서 이 민주주의와 또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런 어떤 동력이 되고 큰 흐름이 되면 좋겠다. 우리가 뭐 절망하고 있을 지금 여유가 없지 않나요? 네. 네. 이번 특히 뭐 대선 정치적인 결과에 대해서 또 다른 특별한 느낌을 갖고 계신 게 정혜신 박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국정조사 약속을 하고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예를 들면 쌍용 자동차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걸 옆에서 늘 지켜보셨던 와락센터를 통해서 보셨던 정혜신 박사 입장에서는 그 멘붕이라는 표현들이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절망하시는 분들을 옆에서 많이 보였을 것 같은데 느낌이 좀 다르셨을 것 같아요. 저는 멘붕이란 말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고요. 어떤 일이 있다 그래서 쉽게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예, 그런 간단한 그런 허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멘붕이라는 말 우리가 대선 이후에 너무나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 쉽게 쓰면 안 된다. 진짜 멘붕인 사람들은 정말 그 이후에 실제로 죽어갔잖아요. 네. 예, 그 이후에 해고 노동자들은 여러 명이 목숨을 버렸는데 그분들은 정말 벼랑 끝에 있다가, 예, 한 발짝 더 밀려서 그렇게 죽어간 분들, 그런 분들의 삶은 대선의 결과가 정말 멘붕일 수 있죠. 그렇지만 나머지 우리들이 멘붕 하는 것은 약간 저는 심리적인 호들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 쉽게 쓰지 말고 정말 울고 싶어 하는 사람들, 정말 무너지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나서서 크게 그냥 죽겠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추스리고,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할 일 많고요. 그리고 대선 결과가 우리 삶의 100%를 참 차지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우리 개인의 영역에서 해야 될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 그것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 일을 또 다시 또 묵묵히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멘붕이란 말 저는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우리 멘붕 상태 아니다. 네. 예, 그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이라는 것이 있고 그 희망은 중심이 사람이라는 것인 이야기인데, 가까이서 20대의 삶을 제일 가까이서 많이 보고 계신 조국 교수님께서 요즘 대학생들 혹은 20대 젊은이들의 근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정치나 세상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지난 선거 결과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가 아주 희망을 많이 가졌다가 실패를 하니까 확 무너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절대 이제 세상에 관심 안 둘 거야. 그냥 뭐 취업 생각이나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상당수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발언도 하고 저한테 그런 이메일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항의 이메일도 있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뭐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난 대선 시간에 이렇게 뛰었는데 제가 무슨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화가 나는 이메일도 보내오고요.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 추스려 나가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이거는 2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학생들 수업 때나 강연 때도 그런 얘기 합니다만은 현재 2013년 한국의 20대 같은 경우는 당군 이래 이 한반도에 살았던 20대 중에서 스펙이 제일 좋은 스펙을 갖고 있는 20대입니다. 전 대학교 다닐 때 컴퓨터 해본 적도 없고 영어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지금 못하는 게 없거든요. 즉 스펙상으로는 한반도 역사상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는데 졸업 이후와 최고로 불안한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제 대학교 때 저는 학점 관리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특별히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저희 세대가 학점 관리를 한 적이 없죠. 그래서 다 이렇게 살아왔고 직장 가지고 하는데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난리입니다. 난리. 학점 하나하나 때문에 정말 피가 말리는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누구 탓일까? 즉 20대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이야 정신 안 차리고 말이야 호연지기도 없고 말이야 세상에 관심도 없고 말이야 라고 제가 훈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 구조가 또 정치권이 또 이 기성세대가 뭔가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바꿀 수 있는 기회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전 지난 대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바꾸는 건 누가 바꾸느냐? 정치인이 바꾸는 거죠. 하늘에서 법학자가 바꿔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를 바꿔야 제도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어야 삶이 바뀌는데 그게 좀 뜻대로 잘 안 돼서 20대 청년들이 좀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또 한편 희망을 갖는 것은 이런 것을 다 상처를 받고 또 실망을 하고 패배를 겪으면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저희 경험으로도 88년 이제 한겨레 장관 얘기했습니다만 87년에 단일화 실패했을 때 그 시기에 저는 이제 구로구청에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구로구청에 부정선거 감시단 이런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 다치고 그랬습니다. 그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실패가 돼서 갑자기 황당하게 저로서는 황당하게 노태우 씨가 되셨어요. 그 황당함 일종의 멘붕 상태로 20대 때 빠진 경험이 있거든요. 그걸 또 헤쳐나가면서 극복했듯이 현재 20대들도 마찬가지로 그 경험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대에게 또 새로운 희망을 묻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제도와 일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저는 반값 등록금 같은 경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 시립대학에서 반값 등록금 실현 이후에 학생들의 투표 참여율이 높았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계속해서 확대하실 생각이시죠? 계획이 어떠신지? 네,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야죠. 또 뭘 반값으로 할까요? 예를 들면은 서울시립대를 위해서 조국 교수님이 서울시립대로 오시는 건 어떻습니까? 안 받으실지 모르겠는데. 네, 검토해 볼게요. 아니, 사실은 방금 그 말씀들을 하셨지만요, 정치가 행정이 참 많은 걸 바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 뒤에 든든한 백이 여러분들이시잖아요. 저를 그런 걸 하라고 뽑아주셨죠? 네, 그래서 뭐든지 제 마음대로 합니다. 네, 시민들의 뜻이라면. 그래서 반값 등록금만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또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러분 지금 서울시에 여러 혁명이 벌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 혁명이 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런 게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정희신 박사님 옆에 계시지만 아까 우리가 쌍용 자동차의 노동자만이 아니라 서울 시민 많은 사람들이 저는 상처받고 이런 우리 아이들 아까 그 학점 때문에 막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나 큰 상처들을 사람들에게 남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혜신 박사님 모셔가지고요, 서울시의 이 많은 사람들, 그 상처받은 사람들의 어떤 마음들을 이렇게 좀 힐링해드리는 이런 사업, 지금 나중에 좀 이따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그런 일들, 지금 제가 꼽히고
세우는 도시 만들겠다 그래갖고요. 네. 최근 이 식목일을 식목월로 저희들은 바꾸고요. 지난 한 달 동안 나무 한 100만 그루, 또 꽃 한 500만 그루를 심었거든요. 뭐 이런 것들. 예. 그다음에 네. 심야버스. 여러분 그동안 택시 잡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죠. 그래서 심야버스 제도 도입한 거 아세요? 네. 매일같이 지금 몇 건씩 하고 있습니다. 시간 주시면 제가 아니, 오늘 밤새 얘기할 수 있어요. 처음에 시장 취임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아주 소리 소문 없이 아주 근데 그거 다 하시려면 앞으로 또 계획하고 꿈꾸시는 걸 하시기 위해서는 그러려면 서울시정을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 연결선상에서 계속 진행하셔야 될 텐데 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네. 그 3번 할 수 있습니다. 네. 자치단체장은. 네. 아니 아직 박수 치실 때가 아니에요 아직.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쉬고 나면 한 텀 쉬고요. 또 3번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거야 시민들의 생각에 달렸죠. 네. 그 시민들의 생각에 달렸죠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한겨레 신문이 창간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기쁨 중에 하나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나왔던 신문들은 읽기 위해서 행간을 읽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요 말 속에 뭐가 숨어 있나? 뭘 숨기고 있나? 혹은 저 뒤엔 누가 무슨 사찰을 했나? 이런 걸 고민하면서 읽어야 됐었는데 혹은 이 백지 광고의 의미는 무엇일까? 근데 방금 말씀하신 시민들의 선택에 달렸죠라는 말 속엔 묘한 그 행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행간을 다 읽었고요. 예. 근데 사람이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서울시장이라는 직책이 늘 그 다음 단계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본인도.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이제 한 건을 해야 되잖아요. 모든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인정할 만한. 네. 그러다 보니까 무리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아무것도 안 한 시장으로 남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뭐 하나에 올인하고 집중하는 거 안 하겠다. 정말 저는 상식과 원칙, 어떤 합리성과 균형 이런 거를 맞추겠다. 그래서 제가 알뜰하게 하나하나씩 네. 작은 것들을 제대로 챙기겠다. 뭐 이런 생각. 그리고 뭐 다음에 또 안 하면 어때요? 저는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쪽입니다. 네. 네, 아주. 네. 제가 아니 명배우가요 기자처럼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 속아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도 이게 그래도 한겨레 토크 콘서트니까요. 그래도 이 언론사니까 뭐 한 건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한번 막 던져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근데 아까 아예 그럼 얘기 나온 김에요. 전 뒤에 가서 한번 여쭤볼까 했습니다. 방금 박원순 시장님께서 네. 바로 치유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약간 언지를 하셨습니다. 네, 좀 네. 정혜신 박사님께서 좀 설명을 좀 부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처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죠. 네. 네, 빈자만 그런 것도 아니고 부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못 배워서 우리가 또 이렇게 사회 구조 안에서 상처를 받냐 하면 또 많이 배운 사람들 대로 상처를 받고요. 이게 너나 없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힐링 소사이어티 시장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걸 만들어 보기 위해서 아주 내용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제목이 뭐냐면요. 네.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프로젝트입니다. 좋은데 어떠세요? 서울시가 시민들한테 엄마가 되어주는 엄마성을 부여하는, 서울시가 그런 존재가 되어주는, 그래서 치유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6월 달부터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그렇다면 이렇게 와락센터처럼 어떤 공간을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요, 공간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서울시에 이미 그 구마다 또 시 안에 또 여러 공간들이 있고요. 그런 공간들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 실질적인 프로그램,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기획이 이제 마무리 단계고요. 사실은 이 얘기 오늘 처음 하는 거네요. 네. 외부적으로는. 그래서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열심히 알리려고 그래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엄마
엄마가 필요한 사람들 다 모여라. 그리고 누구한테 우리도 또 다른 그런 엄마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시민, 예, 치유적인 시민들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하기 시작하는 거죠. 무척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프로젝트. 네. 정혜신 박사님 말씀 중에 참 감동받았던 것은요, 엄마한테도 엄마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어요. 네. 예. 누구한테나 엄마가 필요하다. 그리고 엄마에게도 엄마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전제가 완성이 됐을 때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 치유 프로그램이 될 거예요. 기대해 네. 주세요. 네, 많이 기대하고요. 이 기대라는 건 단순히 저희의 기대와 바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참여해야 될 텐데요, 많은 분들이요. 그렇죠. 네. 예. 다음 주 이제 한겨레 오늘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한겨레에서도 저 서울시에서 하는 이 프로젝트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도 많이 알릴 텐데 서울 시민이면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겠고요. 예, 나중에 또 공지를 하겠습니다. 시민이면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네. 저희도 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러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이거 박원순 시장님한테만 불편한 질문을 드려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이 얘기 나온 김에 뭐 여기 써 있는 건 아닙니다. 조국 교수님? 뭔 얘기 하시려고? 뭐 특별한 뭐 계획은 있으십니까? 혹은 이렇게 뭐 언질이 있습니까? 뭐 또 이제 애둘러 치시는 것 같은데 네. 제 계획은 뭐 저희 학교 아니나 제 친구 지인들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내년 3월 이번 8월 말까지 원고를 하나 끝내 법학책이고요. 시평도 아니고 내년 3월 1일 날 또 한 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박원순 시장님과 관련 말씀으로 대신하려고 그러는데요. 내년 6월 지방선거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서울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울마저도 이렇게 바꿔보려고 하실 것 같아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지키고 싶습니다. 박 시장님 개인을 지키고 싶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셨던 여러 가지 서울시정에 대한 비전과 계획과 이런 문제를 중간에 그만둘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뭐 내년 6월에 욕을 먹더라도 좀 나서서 설레발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어떻게 기사화 될 수 있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하여튼 서포터로서 자임하면서 마무리 지으셨는데요. 네, 오늘 한겨레 창간 25주년과 관련돼서 한겨레와 관련된 작은 기억들로 시작한 이야기가 좀 뜬금없다고 할까요? 좀 멀리 돌기도 했지만요. 한겨레와 관련된 또 세 분의 인연에 대해서 잠깐 들어봤습니다. 우리 1부 시간을 마무리 짓는 순서로서 개인에게 혹은 우리 사회에게 가 됐던 한겨레 25년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한 말씀씩 좀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겠습니다. 네. 예. 글쎄요, 한겨레는 뭐 저한테는 뭐랄까 일종의 컴퓨터 우리 켜면 딱 나오는 바탕화면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뭐 이렇게 왜 시장실이나 또 제 집에 이렇게 왜 신문들이 쫙 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늘 그렇게 보니까 제일 앞에 한겨레 신문이 딱 놓여 있습니다. 늘. 그 사장님 아셨어요? 그리고 아까 광고 챙기다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제 사고에 늘 이렇게 뭐 원형지를 이루는 거죠. 늘 그걸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한겨레가 단순히 뭐 저한테 저를 뭐 이렇게 지지해서라거나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참 많은 좋은 비평들이 있더라고요, 늘.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사회를 제대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요. 제가 그런 아주 독자로 아마
계속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2부에서 한결에 대한 앞으로의 바람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바로 25년간의 그 여정에 대해서 말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신 박사님께서는 지난 25년 한결에가 어떤 의미? 뭐 시장님이 계셔서 그런지 자꾸 정치적인 얘기도 나오고 뭐 선거 뭐 이런 것도 얘기 나오고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좀 다른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한결의 미덕에 관해서요. 저는요, 진보의 끝은 그 인간의 개별성에 대한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겨레를 제가 깊이 존경하고 애정하는 것의 근거는 물론 사회 정치적으로 늘 바른 발언을 하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그런 점에서도 깊이 존중하고 애정하지만 인간의 개별성에 대한 아주 깊은 집중, 이것에서 언제든지 벗어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한 아주 끊임없는 에너지를 거기다 끊임없이 실는 그런 지면의 방향들, 내용들, 이런 것들이 정말 저는 정말 진보적인 것이 이런 것이다 는 것을 보여주는 한결의 아주 고유한 저는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결애한테 그 25주년 맞아서 또 조금 말씀드리고 싶다면 뭐 정치적인 사회적인 맥락 그거는 뭐 두 분이 말씀해 주실 거니까요. 모든 사람 한 사람한테는 마음이 있고요. 모든 인간한테는 마음이 있고 그 개별성을 놓치지 안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지면에 이렇게 잘 반영해 주시는 그런 한겨레로 25년 동안 그랬듯이 앞으로도 계속 그러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는 진보의 끝이다. 최종 목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의미를 찾고 싶으십니까? 25주년을 돌아보면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제 생애 반은 한겨레 없이 살았고 반은 한겨레와 같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한겨레가 있었던 25년 그것이 저를 만들었다. 적어도 정신구조를 의식구조를 만들었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한겨레의 그 기사와 사설과 그 칼럼 등등이 실제 저를 포함한 당시 독자들의 마음을 바꿨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 이제 지난번 대선이 패배했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 한겨레가 없었다면 우리 사회가 이 정도까지 올 수 있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시에 독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저는 뭐 독자가 아니라 글을 쓰는 사람까지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한겨레라는 이 소중한 자산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이건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한겨레 없는 한국 사회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보면 끔찍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잘 커서 25주년 이후에 나중에 30주년, 나중에 50주년 되었을 때 이 한겨레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게 퍼져나가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글쎄요, 뭐 25살 이제 청년이고 성인이죠. 네, 그 먼 길 올기까지 함께 애써주시고 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또 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주주 여러분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25살 성년이 된 것 같습니다. 한겨레 신문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한겨레 25돌 기념 톡 콘서트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또 세 분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사이에요. 자, 또 잔치마당에 멋진 음악이 또 빠지면 안 되겠죠. 늘 만나면 기분 좋아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또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해주는 분을 모십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늘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가수 이한철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괜찮은 시나리오였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렇게 노래를 엄청 잘하거나 연주를 화려하게 하지 않았는데 소리가 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박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한겨레 25주년 축하드립니다. 오늘 잔칫날이니까 신나는 곡 불러보겠습니다.
저 파란 하늘 구름 위로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햇살처럼 환한 미소가 좋은 그대 있어 지금 난 행복합니다. 두근대는 마음으로 다가가 저기요 말을 건네던 그 설레임 처음처럼 말로 표현 못해도 여전히 그대 향기나는 I love you. 가슴 벅찬 기쁜 일이 있을 때 때로는 마음 아파 힘들 때에도 지금처럼 나의 곁을 지켜준 그대가 있어 난 좋아. 저 파란 하늘 구름 위로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햇살처럼 환한 미소가 좋은 그대 있어 지금 난 행복합니다. 피아노 그대가 있어 난 좋아. 저 파란 하늘 구름 위로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햇살처럼 환한 미소가 좋은 그대 있어 지금 난 행복합니다. 저 파란 하늘 구름 위로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햇살처럼 환한 미소가 좋은 그대 있어 지금 난 행복합니다. 그대도 나와 같나요? 소리 질러! 네, 좋아요라는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여기서 그대는 적어도 오늘만큼은 가사 안에 그대는 한결에 생각하고 불렀어요. 자, 또 돌이켜보면 저도 한겨레와 인연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지난 대선 때도 이렇게 그 투표 이렇게 많이 하시라고 독려하는 그런 글도 썼던 것 같고요. 네, 88년도에는 사실 신문이 생긴 건 알았지만 보지는 못했었어요. 노는데 좀 바빠가지고 기타 연습하느라고 그랬었습니다. 아무튼 점점 이렇게 저하고 가까운 인연을 맺고 있는 곳이라서 오늘 또 게다가 이런 축하 무대에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저 이제 사실은 샬랄라한 이런 계열의 노래를 많이 만들고 부르는데요. 작년에 안 샬랄라한 노래 하나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가사 의미가 되게 좋습니다. 노래 제목은 흘러간다라는 곡이고요. 이렇게 사람이 인생을 살 때도 큰 흐름을 정해놓고 그 흐름 그리고는 작은 물살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고 큰 물살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든 곡인데요. 오늘 여기서 그대는 또 한겨레로 생각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흘러간다 바람을 타고 물길을 따라 흘러간다 시린 마음 가녀린 손끝 옷깃을 세우고 흘러간다 지난 날 나에게 거친 풍랑 같던 낯선 풍경들이 저만치 스치네 바람이 부는 대로 나 떠나가는 나의 꿈이 항해하는 곳 흘러간다 헤엄치지 않고 둘러보지 않고 흘러간다 속살 같은 물길을 따라 시간의 방향을 흘러간다 두리번 둘러봐도 끝없는 바다 위 비교할 리 시기할 리 없는 곳 바람이 닿는 곳 그 어딘가에 나의 꿈이 나의 바람이 나의 사랑하는 이 향해 가는 곳 흘러간다 바람을 타고 물길을 따라 흘러간다 헝클어진 머리를 뒤로 쓸어 넘기는 저 눈물을 닦네 키보드의 유발이입니다. 퍼커션의 곽지용입니다. 정말 연주 잘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지금 무대에 서 있는데요. 무대 그 매너도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이 관객석의 어떤 그 들썩임에 좀 비례하긴 하는데 혼자는 잘 못해요. 근데 막 객석에서 막 박수 소리가 세게 들린다든가 막 함성 소리가 들린다든가 이러면 막 먼지가 막 얼마나 있는지 그거 아시죠? 올림픽 때
Finding someone special and in love. Oh, need love. Come on. Finding someone special and in love. Yeah. 거칠고 또 메마른 나의 청춘의 빛이 되어 준다. Everybody. 난 날아버릴 거야. 난 미쳐버릴 거야. 난 날아버릴 거야. Finding someone special and in love. 두 배로 빠르게. Oh, in love. Finding someone special and in love. Come on. 정말 날 원했던 날, 그런 날 떠나버렸던 너. 다시 거칠고 또 메마른 나의 청춘의 빛이 되어 준다. Everybody. 난 날아버릴 거야. 난 미쳐버릴 거야. 난 날아버릴 거야. 단 한 번만 그대 나에게 와준다면 Everybody 난 날아버릴 거야. Come on, come on, come on. 난 미쳐버릴 거야. yeah. 난 날아버릴 거야. 난 미쳐버릴 거야. 따라하고 계십니까? 노래하고 계십니까? 난 날아버릴 거야.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난 미쳐버릴 거야. 난 날아버릴 거야. 난 미쳐버릴 거야. Everybody! 살짝 유치한 댄스. 난 미쳐버릴 거야. 난 알아버릴 거야. 미쳐버릴 거야. 또 스텝 까트로. 난 알아버릴 거야. 우와 잘하시는데요. 난 미쳐버릴 거야. 오케이. 난 알아버릴 거야. 지금. 난 미쳐버릴 거야. 난 날아버릴 거야. 난 미쳐버릴 거야. 박자를 놓치셨어요. 쳐버릴 거야. Come on. 난 알아버릴 거야. 누님, 난 미쳐버릴 거야. 난 날아버릴 거야. 좋습니다. 난 미쳐버릴 거야. 오케이, everybody. 난 날아버릴 거야. 지금. 난 미쳐버릴 거야. 난 알아버릴 거야. 감사합니다. 난 날아버릴 거야. 난 미쳐버릴 거야. 무지개시로 와이리 앞으로 난 날아버릴 거야. 스파파라파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일한 히트곡. 괜찮아 잘 될 거야. 마지막 곡으로 슈퍼스타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결의 25 축하합니다. 투, 원, 투. 괜찮아 잘 될 거야. 한결에 잘 될 거야. 한결에 잘 될 거야. 우! 지난 날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서 흘러왔던 우리 저 머리둥절한 표정이 예전 나와 같아. 모습은 까무잡잡한 스포츠맨 오직 그것만 해왔던 두렵지만 설레임에 시작에 우리가 있어. Everybody 괜찮아 잘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한결에 한결에 잘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너만의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게 무엇이 됐든지 후회 없이만 산다면 그것이 슈퍼스타.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한결에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널 힘들게 했던 일들과 그 순간에 흘렸던 땀과 눈물을 한 잔에 마셔버리자. 괜찮아 잘 될 거야.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나는 압니다. Everybody! 이춘! 너만의 인생의 슈퍼. 우리 모두 슈퍼스타. 감사합니다. 네, 이한철이었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 창간 25도 토크 콘서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또 서울대 조국 교수님,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아까 사실 일부를 진행하는 내내 저의 진행이 미숙함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저 세 분은 아까 대기실에서 그렇게 재밌게 이야기하시다가
지금도 끝나자마자 들어가셔가지고 어쩜 세 분이 이렇게 담소를 재밌게 나누세요? 좀 속상합니다. 네, 자, 2부 순서는요, 한결에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꿈꾸는 한결에 대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편하게 이야기하는 순서인데요. 자, 먼저 첫 번째 토크 주제는 우리 시민들 혹은 독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한결에 나의 무엇이 되어줘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이 같은 주제로 지난 며칠간 주주 독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좋은 얘기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럼 준비된 화면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또, 한술밥.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시장님? 지금 나온 것 중에서? 저는 기타 등등이. 기타 등등. 예. 왜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저도 요즘은 이제 늘 앞자리에서 소개가 되잖아요. 네. 근데 소개되지 않는 누구 기타 등등. 네. 그럴 때 그 기타 등등에 속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달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겨레는 뭔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소외돼 있거나 고통받거나 네. 남들이 이렇게 언급해주지 않는 네. 그런 사람들을 대변해주는 그런 존재로서의 가치, 이게 아닐까 싶어서요.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그냥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처음 그 시장님이 되셨을 때 시민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장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기타 등등을 위한 삶을 바꾼다는 예, 그렇죠. 거죠. 네. 저는 잘 나가는 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도 네. 잘 하시니까 행정이 구태여 그분들까지 여력이 물론 있다면 저는 네. 그런 누구나 차별 없이 해야 되지만, 특히 이제 행정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일어서기 힘든 분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언젠가 이제 집에서요. 네. 이제 제가 사실 이렇게 잠을 늘 편하게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긴급 비상전화가 딱 몇 대가 있습니다. 경찰하고도 바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늘 이렇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팩스가 쫙 들어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어떤 날은 이게 길게 써 있으면 뭔가 사고가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딱 이렇게 짧으면 이제 아무 일 없는 건데요. 어느 날 보니까 노숙인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네.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딱 보니까 제하고 나이도 비슷한 또래고, 그래서 지금 국립병원에 메디컬 센터에 이렇게 안치가 돼 있는데 가족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고민하다가 그분 한번 가서 배웅을, 정말 이 세상과 마지막 이별하는 장면에 이 1000만이 넘는 이 도시에 이렇게 외롭게 이 세상을 떠나는 분에게 예의는 갖춰야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제가
그날 일정 하나 취소하고 갔던 네.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서울시를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서울 시민의 삶이 바뀔 수 있는 혹은 또 시장님이 꿈꾸셨던 미래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보다 구체적인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신 박사님은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혹은 어떤 말로 대체하고 싶으세요? 키높이 깔창? 키높이 깔창이요? 어, 의외인데요? 뭐 쓰신 분은 어떤 의미로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회적인 학습, 2차적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후천적인 학습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 네. 이렇게 살면 살수록 자꾸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키높이 깔창이라고 그랬는데요. 일례로 얼마 전에 김두식의 고백이라는 네. 한결의 그 코너 중에 자발적 성노동자인 젊은 여성의 인터뷰가 나왔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한 몇 달 전에 한겨레 21에서도 그 자발적 성노동자에 대한 특집 기획 기사가 나와서 그때 사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자발적으로 성노동을 하고 본인이 하는 것을 그러니까 노동으로 인정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사회 운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매매 여성 중에 있으리라고 상상을 잘 못했죠. 네. 그래서 그분을 보고 그 인터뷰 내용을 보고 그런 얘기 있었어요. 사람들은 왜 이 성노동을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냐? 자기가 예전에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개인적으로 받았던 모멸감 이런 것들이 지금 성노동을 할 때보다 사실은 더 심했다.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아, 이런 삶도 있구나. 성노동 안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구나.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한겨레가 아니었으면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겨레 21에서 그 기획기사가 나온 다음에 굉장히 좀 논쟁적으로 그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예, 그런 기사를 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직 우리 사회에 많은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한겨레가 아니었으면 잘 접하지 못했을 그런 이야기들, 목소리들,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키높이 깔창이 아닌가. 바로 후천적인 학습. 한 단계 약간 올라서고 성장하는. 예, 그래서 뭐 그런 얼마 전에는 또 우리 노인들의 삶에 대해서 그것도 참 마음 깊이 읽었던 기사인데 이런 것들도 다 저의 곧 다가올 미래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미래인데 내가 잘 몰랐구나. 너무 섬세하게 알지 못했구나. 이런 반성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 면에서 키높이 깔창. 네, 맞습니다. 조욱 교수님은 어떤 게 제일? 전 뚫어뻥. 뭐 이제 사실 집에서 변기 막히면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뚫어뻥을 할 때 그 시원함이라는 게 아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사회가 어떨까 생각해 보면 한국 사회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은 과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과로 사회고요. 그 다음에 불안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OECD 모든 통계로 봤을 때 노동시간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그 비정규직 비율, 최저임금이 제일 낮다거나 등등 모든 의미에서 삶의 조건이 일은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불안한 사회. 이 상태에서 우리 모두는 이제 소화불량이 걸리는 거죠. 우리 개인적 신체가 막힘과 동시에 또 한편은 구조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소화불량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사회적 소화불량, 즉 불소통 사회에 살다 보면 우리 개인이 이제 막히지 않습니까? 네. 마음이 콱 막히는 거죠. 그거는 뭐 정치적인 문제 외에도 문화적인 문제 모든 게 있습니다만은 저는 한겨레의 기사에서 그 기사를 통해서든 사설을 통해서든 또 특집을 통해서든 간에 그 막힌 곳을 뚫어뻥처럼 빡 틀어주는 것. 이때 정말 이 체증이 10년 묵은 체증이 뚫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통쾌함이라는 게 있다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 개인, 독자 개인을 건강하게 하는 게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계속 뚫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한결에 나의 무엇이 되어줘라는 문구를 통해서 잠시나마 시민 여러분들의 바람 또 한결의 미래에 대한 꿈들을 잠깐 들어봤는데요. 근데 세 분 말씀 듣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소통,
공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도 그것에 대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그 가장 좋은 연기의 첫 번째 출발은 듣기입니다. 그래서 액팅 is 리액팅이라고 그냥 듣고 반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연기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는 소통의 부재, 그러니까 공감하지 않는 공감 능력의 뭐 저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다시 심장님께 돌아가서 방금 말씀하셨던 아까 그 기타 등등을 위한 한번 혹은 또 시장님께서 꿈꾸셨던 미래 혹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서울시 정책 한번 좀 자랑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도 돼요? 예, 됩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사람이 좀 변했어요. 옛날에는 제가 정치 자꾸 하라 그래서 아니, 절대 못하겠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정치인들이 막 자기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느샌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참 이 듣는 것, 경청이 참 중요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물론 저도 나름대로 어떤 정책적 아이디어나 이런 게 참 많은 사람이긴 한데요. 근데 그게 또 이렇게 현실에 있어서 과연 제대로 적용될 것인지는 잘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시행착오도 줄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저는 참 똑똑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전문가는 물론이고 우리가 정말 귀를 열어놓고 이렇게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서 듣기만 하면 거기에 뭐가 문제인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뭔지도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오시다 보면 왜 신청사 입구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귀 조형물 보셨죠? 거기서 말씀하시면요 그게 다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딱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하 2층에 가시면요 할 말 있어요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도 막 10분 범위 안에서는 말씀 마음대로 하시면 그것도 역시 해당 부서에 다 가게 돼 있고요. 지금 뭐 우리가 청책 토론회, 청책 듣는 정책을 듣는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숙의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숙의라는 거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제 앞에 와서 논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거라든지 또 주말 토요 데이트, 뭐 여러 민원인들 오셔서 얘기하실 수 있는 공간. 또 요새 여러분 트위터 아시죠? 트위터. 네. 예. 예. 뭐 화를 내세요, 네. 아니요. 아니, 거기 쓰시면요. 아까 이게 거의 실시간대로 저희들은 네. 반응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아니 뭐 일주일도 안 됐고 며칠 안 됐는데 다 해결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네. 서울시 공무원들 정말 위로 좀 해드리세요. 네. 네. 정말 위로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일요일인데 불구하고 여기 출연하시는 관계로 많은 또 공무원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정혜신 박사님 아까 그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해라는 프로젝트도 말씀하셨고, 근데 저는 그 말씀 듣는 순간 이거 굉장히 좋겠다 생각 드는 게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그 와락센터의 지난 1년 반, 2년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그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 가족과 아이들 속에서의 자살 충동 혹은 지금 자살하신 분 혹은 세상을 떠나신 분이 급격히 줄거나 최근에 없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 전체도 그것이 적용 가능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예. 적용 가능하죠. 예. 그 보통 치유라 그러면은요, 이렇게 전문 영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잠깐만요. 죄송한 게 예. 치료하고 치유의 차이는 뭔가요? 치료라 그러면요, 의학적이고 상당히 기능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치유라고 하면 인문학적이고 조금 더 예술적이고, 조금 더 사회학적이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을 모두 더 통틀어서 말하자면 그걸 치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는요, 사실 치료라는 말은 맞지 않고요, 치유가 맞는 것이죠. 네. 근데 인문학적이고 예술적이고 사회학적이고 이런 구조를 한 사람 마음에는 한 사람의 삶에는 그렇게 접근하고 사람 마음은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아우러질 때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치유자라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를 생각하는데요. 제가
쌍용차에서 이제 해고 노동자들하고 상담을 오래 했는데요. 하다 보면요. 끝나고 나면 상담을 이제 1기, 2기 계속 이렇게 했는데 끝나다 보면 제 마음속에 그런 탐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해고 노동자들이나 아내들인데 상담 과정을 통해서 자기 성찰도 잘하고 아주 정서적이고 예, 삶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이런 것들이 탁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저 사람들은 참 치유작감이다. 저런 사람들한테 조금만 뭐를 상담이나 심지어 사람 마음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가르쳐주면 저 사람이 다른 해고 노동자들이나 다른 식구들한테 굉장히 치유자로 탁월한 사람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우리 주위에 이렇게 보면요. 타고난 치유작감들이 있어요. 예, 성숙하고 성찰 잘하고 마음이 그냥 엄마성 잘 받아들여주고 들어주고 포용해주고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그 프로젝트는요. 그런 우리 주변의 치유자들을 발굴하고 그분들을 조금씩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렵지 않게 주위 사람들을 도와주는 또 그런 엄마 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첫 시작을 서울시가 일단 시민들한테 제일 먼저 엄마가 되어주면서 네. 예,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이런 구도죠. 네, 예. 정말 큰 성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로 마을 공동체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치유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럼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우리가 저는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했을 때 저희들이 그 어릴 때 이렇게 공부할 때는 그냥 외우기만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상 살고 나이가 조금씩은 들면서 이렇게 보면 참 그게 명언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늘 함께 사는 존재인데 우리는 지난번 이제 이렇게 지난 70년대 이후에 경제 성장에 올인하면서 마치 경제적인 어떤 소득이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듯이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너무나 사람들이 경쟁화되고 상처받고 아니 서로가 상처를 주는 이런 관계로 변해버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정혜신 박사님 저도 제자가 됐어요. 이렇게 몇 번 말씀 들으면서 참 뭐 이렇게 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이런 게 아닌가. 그리고 공동체라는 거 서로가 관계를 맺어서 함께 살아가고 그리고 서로가 이 도움을 주고 서로가 격려하고 네. 이런 것들이 사람 사는 것이고 그게 바로 저는 정치고 행정이고 모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고요. 아니 뭐 서울의 마을이라니 무슨 뭐 19세기로 돌아가자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좀 한겨레가 잘 보도 좀 해주세요. 네. 그거죠. 네. 그거 중요합니다. 네. 조국 교수님께 좀 다른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제 사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요즘 아이들을 만나보면은요,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럼 아이들이 꿈을 이야기하는 아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꿈을 물어봤을 때 직업을 이야기하고. 그걸 보면서 참,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런 젊은 애들에게 어떤 좀 치유의 약이 필요할까요? 혹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대부분 뭐 좀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꿈을 얘기하기보다는 뭐 고등학교 때부터 네. 직업을 얘기하는 것이 다수가 된 것 같은데 그 역시 첫째는 이제 그 학생들을 비난할 필요는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IMF가 터졌을 때 옛날에 과거에 그 IMF 터졌을 때 자신의 아버지가 실직하고 잘리고 이런 경험을 가졌던 그 아이들이 커서 지금 청년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네. 그 경험 상처가 크죠.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막 회사에 나와서 울고 어머니 울고 힘들고 집이 줄어들고 이런 경험을 아주 어릴 때 하고 그걸 같이 겪어서 자신이 이제 20대, 30대가 된 거죠. 그 속에서 내가 이거 먹고 살아가려면 내 꿈이 지금 뭐가 중요하냐. 내 지금 과거 IMF의 여름 영어식 표현입니다만 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꿈 타령하다가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걸 보면 저는 이제 안타깝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
그 학생들이 그렇게 직업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탓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솔직히 탓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직업을 갖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도와줘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너희 꿈을 찾아서 직업을 포기하라 말하는 것은 너무 저는 건방진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직업 문제를 어떻게 이 학생들에 맞게 새로운 직업을 창출할 것인가의 문제 역시 사실은 이 법과 정치 행정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 시기에 모두가 경제민주화를 얘기했습니다. 모두가 뭐 여야를 떠나서 네. 경제민주화의 여러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직업, 좋은 직장, 양질의 직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이거든요. 일자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향후 뭐 그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이게 법제도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법과 제도가, 제가 법과제도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법제도가 바뀐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래 걸리고요. 후퇴도 있고 전진도 있고 샛길로 빠지기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법과 제도가 바뀔 때까지 는 가만히 있으라 이럴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이 해결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청년 개인이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뭐 박시장님 옆에 있어서 제가 박시장님 홍보해서가 아니라 박시장님이 지난 대선 그 시장 선거 전에 책을 하나 내셨어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책 제목이 그 직업 관련 책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1000개의 직업. 1000개의 직업. 세상을 바꾼 1000개의 직업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걸 보면 의미도 있고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1000가지 직업인데 우리가 통상 모르는 1000가지 직업입니다. 네. 우리 뭐 공무원, 의사, 변호사 뭐 있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이런 거 말고 뭐 대기업 삼성에 취업한다. 이제는 객관적으로 통계를 보시면 거기에 취업 아무리 대졸자 중에서 그 특정 직업에 들어가는 비율은 항상 적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입시를 막 해도 또 떨어지기 때문에 열패감만 갖게 되고 난 패배자 아닌가 생각을 해서 또 다음에 시험 보면 또 떨어지죠. 경쟁력이 몇천 대리니까요. 박 시장님께서 당시 후보 시절, 변호사 시절이겠습니다만은 그 후보 시장 되시기 전에 책을 냈던 건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우리가 현재 우리 2013년 대한민국 사회에서 필요하고 의미도 있는데 돈도 벌 것 같은 그런 것들이 1000개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게 말이 된다. 그래서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것들을 좀 최대한 퍼뜨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사실은 그 1000개의 직업 중에서 그걸 시든 지방자치단체건 중앙정부든 간에 그 직업을 가지면 뭔가 좋도록 도와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됐으면 좋겠고 법과 제도를 바꾸는 노력과 함께 개인이 한번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답변이셨습니다. 사실 세 분 모시고 이야기하려면 몇 시간이어도 사실 부족할 텐데요. 어쨌든 그 시간은 빨리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갈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준비된 질문은 아닌데요. 한겨레 창간 25주년을 기념하는 토크 콘서트인 만큼 앞으로 한겨레에게 바라고 싶은 혹은 늘 신문을 펼칠 때마다 때로는 아쉬웠던 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든지 어떤 모습으로 꿈꾸는 생각하시는 면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이런 거 제일 뒤에 하는 게 좋은데. 저는 이제 이렇게 서울시정을 널리 홍보해 줄. 그렇게야. 네. 노골적으로 말씀 못 드리죠. 근데, 이 정론지로서의 한겨레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늘,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까 왜 제가 서울 시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꾸는 시장이 되고 싶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삶은 굉장히 가까이에 아주 바닥에 밑바닥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이렇게 책상에서 씌어지는 기사가 아니라 정말 그 현장에 아주 처절하고 또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면 저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현장을 정말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현장에 가보면 진짜 그냥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냥 확 가슴이 와닿는 게 네. 있는데 그런 걸 잘 저는 전달해 주시면 아마 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고 뭔가 또 변화와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사실은 그 뉴욕타임즈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사실 기사라는 게 아주 굉장히 너무나 구체적인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에 관련된 기사도 이렇게 보면 어느 동네 마을에 그런 얘기들이, 근데 강원도 정선에 무슨 아리랑 박물관 얘기가 뉴욕타임즈에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은 더 이렇게 바닥으로 가셔서 시민들의 삶의 구체적 모습들을 전달하는 그것까지 잘해주시면 아마 아까 우리 조국 교수님 주식, 저도 주식 600만 원씩 갖고 있어요. 대박 좀 터지게 좀 되지 않을까. 네. 네. 근데 현장의 목소리 듣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생각으로는 바로 인터뷰 같은 기사들인데 어떻게 다시 컴백을 하실 의향은 조국의 만남 이런 거 다시 네. 뭐 제가 지면이 뭐 필요하다면 제가 해야죠. 예. 저는 자, 또 조국 교수님. 예, 뭐 순서가 이렇게 됐습니다. 먼저 마이크 잡은 김에 말씀드리자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결시켜서 보자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겨레가 지금 현재 대학생 청년이 가장 신뢰하는 신문 1위거든요. 항상 뭐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1년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1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뀔 것인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데 저는 한겨레의 독자망이 지금보다 몇 배가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 독자가, 정기 유료 독자가 많아지는 거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 지금 뭐 조중동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중동에 지금 영향력은 아주 신뢰도는 있는데 부수가 적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정말 커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신문사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 고향이 이제 저 부산 쪽인데 제 그 집에 저희 부모님 집, 동생 집이 있으면 제가 한겨레를 제 돈으로 정기구독을 해서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1년 만에 맨 처음에 그 한겨레 신문에 이미지가 있겠죠. 그러다가 그게 천천히 변해 나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전 독자분의 역할도 있다. 신문사에서 해야 될 역할도 있지만 독자분들이 그냥 뭐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향 마을에 또는 네. 하나 보내는 거 어떨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거 굉장히 한겨레 신문의 바람을 말씀드리면 독자로서의 각오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정혜신 박사님. 네. 뭐 한겨레 주주기도 한데요. 주주기도 하지만 저는 한겨레 신문 또 한겨레 21, 또 시내 21 그리고 네. 나들 다 정기 구독자입니다. 그럼 뭐 일괄적으로 한겨레를 싹 이렇게 해야지, 뭐 한겨레를 도와야지, 뭐 주주니까 이렇게 해야지, 내가 예전에 칼럼을 쓰던 곳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한겨레만큼 정말 내용이 알차고 깊고 그리고 아주 독특하고 그런 매체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겨레에서 나오는 모든 잡지, 신문을 읽고 있는데 저는 제가 그런 매력을 느끼는 것 중에 핵심이 뭘까? 내가 이걸 왜 계속 수년째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것까 생각하면 저는 그 기사를 쓰는 기자들의 개별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한겨레 기사가 너무나 매력적이고 그리고 독자한테 끌림이 있고 그렇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한겨레 기자 한 분 한 분이 한 개별적 존재로서 자기 개성, 자기 어떤 매력, 자기 어떤 일상적인 삶 이런 것들도 알토란같이 챙기시면서 그 바탕에서 독자들한테 울림을 주고 매력을 느끼게 하는 기사가 나온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한겨레 기사를 보면 다른 것도 그렇지만 항상 기자의 이름을 보는데요. 그런 개별성이 느껴지는 그런 기자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더 오래 길게 절친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자분들 여기 계실 것 같아서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그동안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한겨레 창간 25주년을 기념해서 또 이렇게 세 분 모시고 기념 토크 콘서트를 짧게나마 가져봤습니다. 사실 이 2부의 주제는 우리가 꿈꾸는 미래라고 했지만 정작 우리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못했겠죠. 이제는 각자가 각자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또 함께해 주신 우리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네, 제어의 느낌이었을까요? 오늘 세 분의 말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느낌은 늘 공감, 소통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것이 바로 한겨레가 지난 25년 동안 해왔던 일이고 때로는 또 꿈꾸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분은 시정을 통해서 소통하는 도시, 타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시 행정을 꿈꾸기도 하고요. 또 한 분은 타인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을 통해서 좀 세상을 밝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분이 있었고, 정글같이 변해가고 있는 이 사회의 법에 의한 권력과 자본에 대한 통치,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분, 이런 세 분의 공통점은 바로 공감, 소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글쎄요, 지난 25년을 넘어서 이제 앞으로 25년 동안의 한겨레가 가야 될 길이 훨씬 더 험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직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또 더욱더 큰 꿈을 꿀 수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요, 한겨레 창간 25돌 기념으로 마련한 토크 콘서트 우리가 꿈꾸는 미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